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3주째, 실내 휴식이 허용된 지 2주째에 접어들었지만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어린이날과 주말에 이동량이 늘어나도 유행 감소 추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에 꼭 필요한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가운데 상당수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엉터리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확인한 것만 5개 회사 제품인데 잴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와 환자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두뇌가 20년 늙는 정도의 인지 능력 손실 또는 IQ가 10 줄어드는 수준의 두뇌 능력 저하를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장애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뇌의 산소 공급 부족과 혈액 응고 등으로 인한 혈관 막힘, 미세 출혈 등이 지목됐습니다. 캠핑에서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멍을 즐기는 데 많이 사용되는 에탄올 화로가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표면 온도가 최고 293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2년여 사이 최소 15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해제 3주차, 실내 취식이 허용된 지 2주차지만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4천 명 수준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줄어 의료 대응의 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연휴에 이동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유행 감소 추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면역력을 획득한 상태라 이동량 증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감소세에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중소규모의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손 씻기나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지만 일상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한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밖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적응 단계를 넘어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야외 마스크. 마스크는 쓰는 게 더 편하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도 아직은 있고 그래도 좀 더 관성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썼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바로 벗는 거에 대한 좀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년에서 3년가량 계속 쓰고 있어서 갑자기 벗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좀 덜 해왔는데 마스크를 갑자기 벗게 되면 그만큼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에선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거슬립니다. 좀 코가 간지러워서 계속 쓰고 다니는 것도 있고 아직 많이들 안 벗으셔서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서 혹시나 제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전파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돼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선 벗고 안에선 쓴다는 번거로움은 주저하게 만드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장 지금 아직 실내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벗고 있다가 들어가서 쓰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 착용하고 있어요. 귀찮다는 말은 어르신들에게서도 절로 나옵니다. 벗었다 그 자체를 그냥 끼고 있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쓴 게 아니니까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다만 젊은 세대보다는 건강 걱정이 더 컸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아직까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하고 다닐 겁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그만큼 거리낌 없이 벗으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민간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민간의 재택근무 비율도 확대하는데 특히 연내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재택근무 도입 기업에게는 프로그램, 장비 구축과 인사 노무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에 걸려 재택치료할 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사서 폐 기능을 자가 진단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중국산 미인증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박스 안에 작은 상자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입니다. 손가락에 끼우기만 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폐 기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적지 않은 제품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서울시가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했는데 5개 업체에서 제품 5만여 대를 식약처 인증도 받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용도로 수입해 팔았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의료용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인증 제품 다수는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부는 저산소 상태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정상 상태라며 엉터리 판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택 환자들이 응급한 상황이 됐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산소포화도 측정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없을 때는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증번호와 모델명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은 뇌가 20년 늙거나 지능지수가 10 떨어지는 것에 맞먹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컬리지와 케임브리지대 의대 연구진은 현지 시간 3일 이 클리니컬 메디슨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은 인지능력 손실이 50세에서 70세가 될 때와 비슷하고 두뇌 처리 속도 하락은 IQ 10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 영국 케임브리지의 아덴부룩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감염 6개월 후에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인지장애는 바이러스 감염 자체보다는 뇌의 산소나 혈액 공급 부족, 혈액 응고로 인한 혈관 막힘, 미세 출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CDC는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수단과 실내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일 연속 10만 명 미만을 이어가며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가 빠른 신종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 기준으로 5만 명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 2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실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매주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4월 달 들어서면서 주가 바뀌면서 한 30% 전주 대비 30%포인트 정도 또는 많게는 40%포인트 정도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로 작용했던 게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가 있었거든요. 예. 이 영향도 크게 반영되지 않고 이러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한동안 이러한 감소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1년의 방역조치 완화 앞으로 5월 20일이 되면 이제 추가적인 방역조치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격리 의무 조치도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렇게 방역조치가 계속 완화가 되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해외로부터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면서 유행을 다시 확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를 차치하고 일단 이러한 감소세는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변수가 있지만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어린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휴일인데요. 아무래도 이동량이 증가할 테고 또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대규모 전파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완화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한 어떤 유행 상황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1년의 이런 유행 상황의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백신 접종을 보면 2차 기준으로 전 국민의 87%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마무리를 하셨고요. 예. 더군다나 오미크론 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을 하면서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수치상으로 보면 인구 대비 35%가 일단 감염이 됐거든요. 예. 추산치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최소 2배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접종이나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면역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런 유행 상황 안정화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년의 방역 조치가 추가적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대규모의 어떤 유행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것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어린이날과 주말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가 빠른 신종 변이 BA2.12.1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변이로 알려졌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오미크론의 하위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전파 속도가 한 25% 정도 빠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로는 한 23에서 27% 정도 빠를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병원성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국내에서 지금 자연 면역이 형성된 그 주된 원인이 오미크론 내지는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네. 이 오미크론 내지 스텔스 오미크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BA1이나 BA2 대비 면역 회피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파 속도가 빠른 거는 맞는 걸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병원성이나 면역 회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유입된 게 확인이 안 됐는데 BA4하고 BA5 변이가 또 있습니다. 아, 네. 이 두 가지 변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각 전 세계적으로 한 15개국 그리고 14개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남아공 연구진이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추가적으로 면역 회피 능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병원성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 외에는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 또 미국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요인으로 BA2 12.1 변이가 꼽히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정 기간 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뉴욕타임즈의 자체 데이터를 보면 5월 2일 기준으로 미국의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7만 명 정도로 2주 전보다 한 55% 증가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도 2주 전 대비 한 16%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고 사망자도 최저치를 보이다가 최근 약간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가장 주된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BA2 12.1 변이 바이러스로 꼽히고 있는데 네. 지난달 그러니까 4월 2주차의 BA2 그러니까 기존의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미국에서 77.2%였거든요. 예. 근데 2주 후에는 한 15%포인트 정도 감소한 61.9%포인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BA2 12.1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약 20%포인트 정도 2주 만에 증가를 하면서 네. 현재는 한 36.5% 정도의 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검출률의 어떤 변화가 최근의 신규 확진자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소 유행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성 측면과 면역 회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성 증가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없고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병원성이 증가를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하지만 만약에 재유행의 어떤 원인이 된다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신속 항원 검사로는 감염 여부는 알 수 있어도 어떤 변이에 감염됐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확진 판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지금 확진 판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감염 확산을 위한 즉 확진자를 찾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새로운 변이를 확인하는 검역 시스템은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확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진 판정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 국내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방역 당국의 어떤 여유가 많이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 유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확진 판정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초반부에도 교수님께서 이제 재유행의 여러 변수를 짚어주셨지만 이러한 우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이 떨어지고 날씨까지 쌀쌀해지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앞으로 인류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치 독감처럼 계절성을 보이면서 매년 겨울철마다 일정 규모의 유행을 유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유행 여부가 아니라 재유행 시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방역당국은 이러한 점을 상시 인지를 하면서 새로운 변이 유행 상황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의료 역량이 미리 준비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사실 유행이 안정적일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둬야 할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는 주로 변이가 해외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해외로부터 새로운 변이가 국내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새로운 변이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상황 모니터링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또는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오미크론 또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델타 대비 병원성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비록 3차 접종을 했더라도 치명률이 0.5%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만약에 미접종자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5%에 달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매개로 해서 고령층이 감염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미세먼지가 바다 위에서 서로 섞이면서 성질이 변해 인체에 더 해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국립기상과학원 연구팀은 2015년에서 2018년 봄철 기상관측선 위에서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관측한 결과 여러 종류의 입자가 발견됐으며 이들이 서로 섞이면서 성질이 변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중국 내륙과 몽골에서 발생한 공기덩어리에는 먼지와 황산화물 입자가 많았고 서해에서 가까운 중국과 한국에서 생긴 공기덩어리에는 검댕과 비산회 입자가 또 서해에서 기원한 공기덩어리에는 해양 비말 입자가 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입자들이 서해상에서 서로 섞이고 산소와 반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크기와 화학 성분, 광학 특성 등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초미세먼지가 이런 변화를 거치며 인체에 더 유해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구름 형성 등 기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핑 등에서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하는 이른바 불멍을 즐기는데 에탄올 화로가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 위험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과 소방청에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가 모두 13건 접수돼 이 가운데 15명이 다치고 5천만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 중인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을 조사한 결과 표면 온도가 최고 293도까지 올라가는 등 화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 기준이 없어서 관련 기준이 있는 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을 준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7종 모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 제철을 맞은 애플망고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바나나를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농법도 개발하면서 아열대 작물 육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수확 현장을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붉은 과일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잘 익은 과일을 골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익으면 사과처럼 빨갛게 변하는 애플망고입니다. 애플망고는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 주로 제주에서 생산되지만 광양시가 10년 가까이 농가 육성에 나서면서 광양산 애플망고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겨우내 최저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정성스럽게 키운 애플망고는 당도가 20브릭스에 육박합니다. 당도 하면은 1등이라고 해야 돼. 2등도 하기 싫어. 그 정도로 당도가 높고 소비자들이 한번 드시면은 1년을 기다려요. 3m 높이 나무에는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한가득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바나나는 유통기간이 긴 수입 바나나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신선합니다. 특히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1년 정도 걸리는 바나나 수확 기간을 2-3개월 앞당기는 재배 기술을 개발하면서 홍수출하 예방도 가능해졌습니다. 바나나 육묘를 먼저 해서 4개월 정도 길러낸 다음에 이렇게 본포에 정식하기 때문에 바나나가 10개월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농가 소득에도 한 20%에서 30%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과수는
애플망고뿐 아니라 레드향과 백향과 등 7가지. 초록빛 보약이라 불리는 매실 수확도 앞둔 전남 광양이 달콤한 과일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임박하면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압박받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국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당국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장기 도약 계약 체결과 사료용 밀 옥수수 추가 물량 확보 등 원자재와 국제곡물 수급 안정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또다시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월 결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 아마 미국 FOMC 미팅에서 지금 50bp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니면 더 이상 됐을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60원 선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도 문제입니다.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 한국은행은 4%대를, 일부 전문가들은 5 내지 6%까지 예상하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위기의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20개국 G20의 국가 총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G20의 국내 총생산에서 가계와 정부 등의 총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비율은 2017년 217.8%에서 지난해 3분기 266.3%로 48.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G20 평균 19.6%포인트보다 2.5배 높은 것입니다. 특히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지난해 3분기 평균 국가 총부채 비율이 23.8%포인트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8.1%포인트 늘었습니다. 한경연의 임동원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총부채가 코로나19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됐지만 한국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삼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인 권리라며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입니다. 낙태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전날 밤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임신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법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이를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It goes far beyond the concern of whether or not there is the right to choose. It goes to other basic rights, the right to marry, the right to determine a whole range of things. 심지어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치적 쟁점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과 은행을 겨냥한 대러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U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간 3일 EU가 러시아의 석유 산업과 은행 등을 겨냥한 6차 제재안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현지 시간 4일 제재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재에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 정책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EU는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모든 주요 가스 공급자들과 접촉했으며 EU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 혹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가스 사용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폐암과 유방암은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암인데요. 이들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기존 의사의 병리 이미지 분석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었던 암 병변을 인공지능을 통해 확인하는 진단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루닛의 서범석 대표이사와 또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성규 기자, 우선 우리나라 폐암과 유방암 환자가 많다는데 그 발병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폐암은 이 한국인 남성암 가운데 발병률이 1위인 질환인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부터 말기인 4기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1기 폐암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약 70% 정도, 2기는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이 3기와 4기의 경우엔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암 가운데 발병률이 1위인 암으로 해마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대에서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정기 진단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회사명이 좀 궁금하거든요. 회사명의 의미와 또 그에 담겨있는 비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회사 이름이 이제 루닛이고 이게 이제 러닝 루닛의 이제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좀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무엇이든 배워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부도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암 그 조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루닛의 이제 사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을 정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암을 정복하다는 게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결국 이제 암이 제대로 진단이 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암의 특성이 조기에 진단되면 사실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조기에 잘 제대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로 암을 검진하는 혹은 이제 진단하는 그런 영상 검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거기서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미세한 병변들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조기에 암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인사이트라는 이제 제품군이 되겠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한번 진단을 받으면 암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워낙 암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사실 치료하는 게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어떤 약에 잘 반응할지를 잘 예측해 줌으로써 이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렇군요. 이 루닛의 어떤 그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잖아요. 이 유방암이나 어떤 폐암 그런 진단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존의 그 진단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의료 행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결국 환자가 병원에 가서 그런 뭐 흉부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술이나 뭐 CT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검사를 받으면 그거를 보통 이제 모니터로 영상의학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시고 네. 이제 판독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판독하시기 전에 이제 그 영상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디가 뭐 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제 판독한 선생님들이 그거를 참고하면서 같이 이제 판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 정확도가 이제 단독으로 봤을 때는 한 뭐 95, 뭐 많게는 99%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의사들의 평균 정확도가 대충 뭐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꽤나 높은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루닛의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들의 판독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단독으로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판독 정확도가 20% 넘게 올라간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루닛의 어떤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이 환자에게 어떤 이렇게 항암제가 잘 들을지 예측을 해주는 기술이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예측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그 정확도랄까 이런 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치료 쪽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암이 검진이 되고 진단이 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는데 조직 검사라는 거는 이제 조직을 이제 바늘로 좀 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직을 얇게 썰어서 현미경으로 이제 그 조직의 생김새를 보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병리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암의 이제 세포나 그런 조직의 이제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거를 쫙 펼쳤을 때 그게 테니스 코트 한 개 정도의 그럼 넓은 그런 면적인데 그거를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정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보고 분석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인공지능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그런 세포들의 패턴을 보고 이런 암의 이제 성격, 성향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암은 어떤 항암제에 반응을 잘 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 항암제를 예로 들면은 기존에는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이 환자는 이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들을 거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환자군을 대상으로 루닛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 면역 항암제 잘 들을 것 같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폐암의 예로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면역 항암제를 받게 되고 60% 정도가 면역 항암제를 안 받게 되는데 이제 그 60% 중에 사실 면역 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 항암제를 받아서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정확도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데 저기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런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그 60명 중에 이제 20명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내거든요. 그럼 40%의 환자가 아닌 60%의 환자가 면역 항암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 면역 항암제 찾아낸 게 한 40% 정도 수준이었던 거는 병리 검사 어떤 그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 한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병리 쪽이긴 한데 형태학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PD-L1이라는 검사를 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스탠더드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그 이제 환자와 약물을 어찌 보면 이제 매칭해 주는 것도 인공지능의 판단을 그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자들마다 어떤 약물의 그 용량이라든지 또 어떤 조합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건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뭐 약물의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는 않은데 그 제약회사들과 같이 협업하는 게 핵심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을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신약 개발 단계에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신약이랑 잘 매칭이 되는지를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검사에 의하면 이제 반응하지 않을 환자로 분류가 되면 반응률이 8%가
68%인데 저희가 이제 양성으로 예측한 환자들에서는 66%에서 다시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측력이 차이가 큰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유방암이나 어떤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 1위, 여성 1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환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어떤 암을 대상으로 지금 조기 진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암 말고 조금 환자 수가 적다거나 좀 다른 암 같은 경우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폐암, 유방암 이외에도 다른 암종까지도 계속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뭐 고형암도 있고 혈액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모두 다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주로 저희는 지금으로선 고형암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앞으로 뭐 혈액암 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닛이 개발한 그 항암제 예측 기술을 이제 루닉 스코프라고 하던데 이제 이 루닉 스코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사실 설명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병리 슬라이드를 가지고 디지털화를 해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환자가 예측을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해 주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는 게 사실 실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그 개발을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리고 무궁무진한 이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그 바이오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끼시는 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그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 젊은 사업가로서 이제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쪽 바이오 혹은 의료 쪽 생태계의 이제 특징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러니까 IT 이제 산업에서 주로 보이는 그런 거를 못 하고 좀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투자에 어느 정도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투자를 이제 잘 받아야지만 하는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 회사로서 좀 더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 특히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잘 설명하고 투명하게 잘 설명하고 좀 더 과학 중심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이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주신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닛의 서범석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라는 말을 이제는 거의 매일 들을 정도로 익숙해졌는데요. 실제로 AI는 우리 삶에 어느 정도로 다가와 있을까요? AI는 글자 그대로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고 흉내내는 따라하기로 시작됐지만 그 성장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서 벌써 사람을 능가하는 분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사람의 자리를 대체해가는 AI의 현 주소와 또 우려되는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2016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세돌과 구글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바둑 대결이 바로 그 사건이었죠. 아마 이때부터였을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순간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꼽고 있는데 대체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 이에 관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AI라는 약어, 즉 Artificial Intelligence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입니다. 직역하면 사람이 만든 지능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지능이란 인간의 여러 지적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알파고와 같이 바둑을 두거나 글을 쓰고 빠른 계산을 하거나 그림으로부터 사람의 얼굴을 찾거나 하는 모든 지적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AI는 소위 전문가의 영역으로 정의되고 있었던 일들을 서서히 대체하기도 합니다. 대표적 전문 영역인
의료 영역에서도 이 AI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20년 경력의 안과 의사가 약 2시간 동안 검사해야 겨우 진단해낼 수 있는 당뇨성 망막증을 자동으로 진단해내는 기계가 미국 식약청의 인증을 받아 현재는 의료 현장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당뇨성 망막증은 워낙 진료비도 비싸고 진료 난이도도 높아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실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의료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를 재는 노력 수준으로 간단하게 해당 질환을 진단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래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계약서들을 이제는 AI가 검토합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그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서조차 이제 AI의 기술에 바운더리를 비껴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웹 기반으로 수많은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예술가의 패턴을 모방하여 오늘날의 인공 건축물과 자연을 그대로 화풍으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도 하죠. 순전히 디자이너의 영역이었던 독창적인 제품 스케치와 디자인, 그리고 소재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핸드백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쯤 되면 AI가 정말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그러한 AI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AI의 수준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AI가 지적 능력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AI는 대부분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을 활용해 주변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연구되던 이 기술이 오늘날의 컴퓨팅 파워의 영향력에 힘입어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방법들 중 하나로서 주변으로부터 습득한 수많은 정보들을 활용해 스스로 옳은 답과 그른 답을 분별하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딥러닝을 활용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질문과 답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 딥러닝을 활용해 학습한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령을 주더라도 잘 수행하는 반면 조금만 학습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쉽게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의 학습을 위해 계속해서 축적해야 하는 딥러닝의 구조상 기계학습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능력과 저장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학습되는 데이터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심이 혐오 표현 사태를 그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으로 현재 누적 사용자가 약 3억 5천 명, 그리고 200여 개의 국가에서 81개의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어플 심심이는 물리적 대화가 단절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화가 가능한 AI 프로그램입니다. 심심이는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채팅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이용자가 일부러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익히도록 정크 데이터를 심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혐오 표현을 하는 심심이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AI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함정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개발해야 함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AI가 계산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AI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돕고 새로운 지적 도약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좋은 도구입니다. 컴퓨터는 다양한 패턴을 쉽게 분석하도록 도왔고 거대한 데이터들의 원리를 알아내는 뛰어난 망원경이 되어주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인류는 결국 딥러닝이라는 기적의 기계학습 방법을 고안해내기에 이르게 되었죠. 혐오와 차별을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점점 더 인간과 닮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AI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이 멀었음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미래의 AI 기술은 과연 인류를 어디까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엉터리 결과를 내놓는 미인증 중국산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산소포화도는 재택 환자의 응급 상황 기준으로 쓰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제품에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에서 인증 번호와 모델명을 검색하면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